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많은 상처를 주고받거든요. 독일 신부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무성 영화 필름을 제작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필름에서 굉장히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인상 하나를 가지게 되죠. 그게 바로 아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다라는 표현이에요. 늘 아이를 안아주는 나라. 늘 볼 맞대는 나라.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이후에 20세기 후반 연구들은 그게 애착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 그 어떤 문화보다도 아이를 많이 만지고 안아주는 한국의 부모-자식 관계가 그 어떤 문화의 부모-자식 관계보다도 애착이 많이 형성돼 있다는 거 우리가 크게 놀랄 추리가 아니죠. 유난히 가족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게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분이 유난히 많죠. 왜 그럴까요? 가족에게 참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결국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. 왜냐? 동일시하기 때문이죠. 운전 잘하고 싶은데 운전 잘 못하시면 화나시죠.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잘 못하면 화나시죠. 요리 잘하고 싶은데 요리 잘 못하면 짜증나시죠. 그런데 요리를 내 가족에게 가르칠 때 그래서 짜증이 제일 많이 나죠. 저도 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다 2번 이혼할 뻔했습니다. 자녀에게 공부 가르쳐주는 분은 아마도 성불하실 분들입니다.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? 그 사람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우리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?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. 이걸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합니다. 우리 모두는 가족이기 때문에 동일하다.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.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.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. 우리는 카피앤페이스트 된 복제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을 같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정답, 다름을 인정해야 되죠. 그런데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말 그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. 실제로 늘 같이 한다는 행동을 다르게 해봐야 돼요. 저는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아빠들의 꿈의 자동차라고 하는 패밀리카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서울에서 제 아내가 좋아하는 부산 여행을 매년 여름 떠나죠. 16년을 싸웠습니다. 대전 가기 전에 싸웠습니다. 왜일까요? 저는 옥천 휴게소에서 꼭 서자고 합니다. 우동 맛있거든요. 그런데 제 아내는 금강 휴게소에서 꼭 서야 된다 그래요. 사진 찍기 좋대요. 저는 맨날 찍는 사진 뭐 거기서 또 찍냐고 얘기하고, 제 아내는 맨날 먹는 우동 뭐 거기서 또 먹냐 그럽니다. 저희 가족은 대전 가기 전에 이미 요의가 상했죠. 그래서 한 번도 부산 여행을 즐겁게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몇 해 전에 저는 처음으로 굉장히 누구나 해볼 수 있지만 누구도 잘하지 않는 아주 작은 다름을 하나 시도해봤죠. 저는 부산에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. 제 아내는 KTX 타고 갔고요. 제 딸 둘은 고속버스 타고 갔습니다. 그리고 부산역 앞에서 만났습니다. 가족여행 16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 도착했는데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 반가웠습니다. 가족은 타인입니다. 가족은 늘 모든 걸 함께하고 모든 것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거죠. 가족이라는 타인. 이 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가장 많은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가족의 장점과 그리고 스마트함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의외로 부모는 자기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할 때 자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역할이 이제 크지 않을 때 자기의 행위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죠. 아이가 자아가 완성되기 전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때는 부모는 참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.
타고난 자녀의 성격의 장점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 아이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?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 아이는 내향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내향적인 성격의 장점을 살리려면 어떻게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이게 훨씬 더 좋은 자세입니다. 그런데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난 뒤에는 의외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.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아이가 고민해야 될 건 아이가 고민하게 해야 된다. 이게 더 맞는 접근이죠.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됩니다. 그러면 서로 상의하자. 이게 가장 좋은 접근이에요. 그런데 이런 유형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힘들게 하죠. 내 말이 다 맞으니까 거기 따라야 돼. 이런 독재자 같은 부모들. 이런 부모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?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. 그런데요, 그분이 독재자의 모습을 하시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. 독재자들의 필수 아이템, 뭘까요? 선글라스입니다. 왜 선글라스를 모든 독재자들은 그렇게 좋아할까요? 자기 생각을 안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죠. 독재자는 자기 생각은 안 보이고 자기가 독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만 읽으려고 하죠.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? 속을 알 수 없다.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죠. 그래서 독재자 같은 부모님께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도 내가 속을 안 보여주시면 그분들은 긴장하십니다. 그래서 뭐지? 나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변화의 첫 출발을 만들어내는 시작은 할 수가 있죠. 너무 속 보이지 마시고요. 그렇다고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쉽게 전달하지 않는 약간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도록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. 이런 부모님 밑에서 계속 자식이 자란다면 독재자 밑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겪는 현상과 비슷한 걸 가지게 되죠. 세계의 평균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웬만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. 즉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는 거예요. 내가 독재자 같은 부모가 될수록 내 자식은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.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면서 되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.